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자본금 감소부터 또 전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좀 짚어주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속도로 이 조문을 좀 빨리 한번 보시면 도움이 돼요. 쭉 흐름을 파악하고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 많이 해놓으셨잖아요. 그 해놓은 것이 이렇게 빠르게 읽어가다 보면 머릿속에 다 떠올라요. 그래서 마지막에 시험장 가기 전에 한번 쭉 바르게 요걸 보고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자, 438조는 자본 감소 결의입니다. 그죠? 자본 감소 결의와 관련해서 선택형으로 문제화되어 있어요. 일단 자본 감소는 굉장히 엄격한 절차를 거칩니다. 주총의 특별 결의를 거치게 되고요. 결손 보존을 위한 자본 감소는 주총의 보통 결의를 거친다는 거, 요 이항은 꼭 알아두셔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자본 감소에 의한 주요 내용은 반드시 수집 통지에 적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하여튼 요거 결손 보존을 위할 때는 굳이 이제 보통 결의해서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병합 절차는 알아두셔야 되죠. 그냥 병합 절차인데 주식 병합하는 요 주식 병합 절차가 다른 데도 그대로 우리가 주식과 관련해서 준용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절차 정도는 알아두면 좋습니다. 주로 주식 병합할 때는요, 1월 이상인 기간을 정해서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제출하고. 구주를 제출해야만이 어때요? 새롭게 병합해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기간이 만료한 때, 그 병합, 주식 병합의 전조의 기간이 만료할 때, 그죠? 통지 1개월 이상 기간에 통지한 기간이 끝나잖아요. 만료할 때 효력이 생겨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제출하라는 거죠. 그 기간이 종료되면 끝나는 겁니다. 효력이 생깁니다. 병합이 끝나는 거죠. 다만 채권자가 이 절차가 종료되지 않을 때는 종료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주를 교부해야 되는데 주식 병합할 때 구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주겠다는 거죠. 어때요? 어,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혹시 이해관계자들이 이러한 주식을 갖고 있거나 뭔가 이해가 있는 자 있으면 그 제출할 뜻을 공고를 하고요. 요 기간이 지나면 바로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됐죠? 요까지가 어때요? 요까지가 그다음에 단주 처리입니다. 단주 처리까지가 우리가 이제 병합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주 처리는 병합에 적당하지 않은 주식이 있잖아요. 그때는 병합에 적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신주를 팝니다. 경매를 하고 각 주수에 따라서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면 되는 거죠. 금액으로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금액으로. 그렇죠? 물론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시세가 없을 때는요. 그 다음에 감자무효소다. 감자의 무효소 이러한 그 자본 감소가 잘못됐을 때는 주주, 이사, 감사 여기는 원고가 많죠. 청산인, 파산관제인 자본 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만이 변경 등기가 된 날로부터 몇 개월 내 6개월 내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요거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준용 규정인데 가보니까 소송과 관련해서 판결의 대소에 준용하고 있네요. 등기 준용하고 있네요. 제소주제 담보제공 다 준용하고 있는데 뭐는 준용하고 있지 않죠? 190조 단서를 준용하고 있지 않네요. 그러면 이거는 장래요가 아니고 뭡니까? 소급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모아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소급표가 인정되는, 소송의 소급표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 있었습니까? 앞쪽에서 주주총회 하자의 소송에서 거기 있었죠. 소급표 인정됐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감자 무예소에서 소급표가 인정된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사 회계 가보겠습니다. 회계문 쭉 보시면 되는데 재무제표 등의 비치 공시가 448조에 있어요. 재무제표하고 회계장부 열람은 좀 달라요. 그죠? 이 재무제표는요, 이사가 작성하는 건데, 본점에 5년간,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해야 돼요. 누가 보고자 하냐면, 주주와 회사 채권자가 영업시간에 언제든지 열람 증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 주주와 회사 채권자. 비교를 한번 해보면, 우리 앞쪽에 봤던 이사의 의사록 있죠. 요거는 주주만이. 또 정관의 비치 공시문은 주주 채권자가 볼 수 있고 또 주주 회계장부 열람권 누가 발행주식 총수 3% 주주만이지만 소수 주주가 볼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비교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이다. 이거 뭐냐면 원래는 재무제표는 누가 승인하죠? 주주총회가 승인합니다. 알겠죠? 주총회 승인하는데 예외적으로 이사회가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무제표 등에 따라서 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 감사인의 의견. 괜찮다. 그 다음에 내부의 감사도 있죠. 감사위원이 전원이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있어요. 원래 주주총회가 해야 되는 거지만 그거 꼭 알아두시고 이때 이사회 승인하면요. 이사는 이런 것들을 주총에 보고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따가 가보면 알겠지만 이익 배당할 때 예외적으로 이사회가 이익 배당을 결정할 수 있다 할 때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를 말한다라고 알아두시고 그다음 이사 감사의 책임 해제는 어때요?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한 후에 2년 내 다른 결의가 없으면 해제한 것으로 간주되죠. 다만 부정행위는 그러하지 않다는 조항이 450조에 있습니다. 자, 자본금 관련 가볼까요? 자본금은 451조의 조문에 있다는 거죠. 회사의 자본금은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 주식의 액면 총액이다. 그쵸? 만약에 무액면 주식 발행했을 때는 여기 이 항이 나와 있죠.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 사회에서 자본금을 계산하는 총액을 우리는 다시면서 자본금으로 보겠다. 알겠죠? 그 나머지는 이제 자본금 준비금으로 계산하면 돼요. 여기는 이제 기준이 발행가액으로 이렇게 발행가액 총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가액이라는 것은 발행가액 총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 발행가액 총액. 그 다음에 액면 주식은 발행 주식의 액면 총액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사망 조심해야 돼요. 회사의 자본금은요, 액면 주식을 무액면 주식 전환하거나 무액면 주식을 액면 주식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액면 주식을 무액면 전환하면서 자본금은 변경할 수 없어요. 전환은 얼마든지 우리 앞쪽에서 가능하듯이 가능합니다. 자,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 법정준비금. 이 법정준비금은 어때요? 자본의 결손에 보존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그럼 좋다. 이 준비금을 자본금 전입할 때 누가 결정할 거냐? 중요합니다. 그죠? 누가? 이사회 결의를 한다는 꼭 알아두세요. 이사회 결의. 주총의 결의 아니에요. 이사회 결의에서 준비금 전부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고 다만 정관으로 주총에서 결정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준비금에 자본금 전환할 때 바로 이때 뭐 합니까? 주주에 대해서 주식수에 따라 주식 다시면서 무상주를 이때 발행하는 거죠. 다시면서 준비금에 있던 것을 자본으로 전입할 때 주식을 발행해야만이 자본금이 전입할 수 있겠죠. 그때 발행한 주식을 주주에게 나눠준단 말이죠. 주주 평균에 따라서 나눠줘요. 이걸 우리가 무상주라고 합니다. 무상주. 알겠죠? 그리고 이 결정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망 가보시면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요. 일정한 날을 정해서 그날에 주주 명부에 기댄 주주가 무상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2주간 전에 공고해야 됩니다.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날을 정해서 그날에 주주 명부에 기댄 주주가 무상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2주간 전에 공고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주 명부 폐쇄 기한 중일 때는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때로부터 무상신주의 주주가 됩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질권자는 통지하면 되겠죠. 자, 이익배당 가볼까요? 대차, 대조표, 순자세, 일정 금액을 공제한 항도라는 것은 즉 이익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이익금이 있을 때 배당을 한다는 것이고 요거 이양 조심하라겠죠. 아까 봤잖아요. 이익배당은 원래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재무제표 결정을 주총회 하기 때문에 주총회 결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재무제표를 예외적으로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있었죠? 그때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이익배당도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된다.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익배당이 없음에도 이익배당했다? 그때는 회사 채권자가 돌려내 라고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배당도 간단하게 조문을 좀 읽어주는 게 좋아요. 462조입니다. 이거는 보세요. 이익배당은 누가 했습니까? 이익배당은, 물론 이 주주총회로 결의로 정하죠. 그 다음에 다만 예외적으로 이사의 결의를 정한다. 여기도 어때요? 주총회 결의에 의해서 이익배당을 새로이 발행한 할 수 있다. 이 주식배당은요, 반드시 여기 새로이 발행한 주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주만 되는 거예요. 자기 주식 주면 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화 되어 있습니다. 지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기 주식 못 줘요. 새로운 신주만 주식 배당 가능하다. 이 주식 배당은 제한이 있다. 어떻게? 이익 배당 총액의 2분의 1 상당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은 주식의 건면액으로 한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종류주식 발행할 때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 주식을 줄 수 있다. 그죠? 신주를 발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식 배당 결의가 있는 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됩니다. 주식을 배당받을 때는요. 주총 결의가 있는 주총회 종결한 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주총회 결의가 다 완전 종결될 때 그때 주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총회 배당 결의가 있고 주총회 종결한 때는 말은 주총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게 주총 기간이란 말이에요. 주총 기간. 그죠? 기간이란 말이죠. 이럴 때 여기 한 중간쯤에 있죠. 뭘 결정했냐면 주식 배당 결의를 했단 말이죠. 요때부터 주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주주총회 완전 종결한 날. 이게 이익 배당의 결의가 포함된 주총회 완전 종결한 날부터 어때요? 요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른 주주는 그걸 여러분이 알아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질권자는 어때요? 질권자에 걸리는 주식 배당에 주주가 받을 주식 있죠. 이때 질권자는 회사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주권을 자기한테 질권자는 어때요? 직접 교부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조문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간 배당입니다. 영업 연도 중에 1회 한해서 한다는 것을 그다음에 이사회 결의 한다는 거. 앞쪽에는 전부 주주총회였잖아요. 근데 중간 배당만큼은 이사회 결의를 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영업 연동 중 한 번에 한다는 것이고 한 번 한다는 거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전 결산기 대차 대표 순자상이 일정 금액을 공정을 한도로 한다는 거. 이게 다시 말해 이익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당해 결산기에 이익이 발생할 것이 예상돼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죠? 근데 만약에 이익이 발생이 예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차액분에 대해서 이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죠? 책임져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것도 질문화되어 있어요. 이런 이익 배당하는 데서 이익 배당금이 미치지 못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판단할 때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이사는 책임이 벗어날 수 있다. 이해되셨죠? 이와 관련해서 중간 배당이 또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여러분들이 최근에 판례가 있죠. 중간에 이사회가 결의를 했던 걸 다시 변경해서 결의하고 수정해서 결의할 수 있냐 말이죠. 수정해서 결의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이익배당 기준은 주주평등 원칙 따른다는 것이고 이익배당의 지급 시기는 464조의 2조 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이익 배당을 위한 그죠? 날부터 해야 된다. 이익 배당 그죠? 1개월 내에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 배당금의 지급 청구 소멸시효가 5년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는 거. 이게 상사시효 5년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5년이 정해져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466조 466 기억해 두셔야 되죠.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입니다. 건이죠. 발행 주식 총수의 3% 이상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 서류에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유를 붙인 서면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회사는 주주의 청구 부당함을 증명하지 않으면 거부하지 못한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3%니까 알아두시는데 이 3%가요. 청구할 때요. 소송으로 제기할 때나 청구할 때 특히 소송으로 제기할 때는요. 소가 종료될 때까지 3%가 유지돼야 됩니다. 만약에 3%에서 2% 내려가 버리면 어때요? 원고 적격 상실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사회 의사록은 주주만 정관은 어때요? 주주 채권자 재무제표 등은 어때요? 주주 채권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차이를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 다시 회계장부를 보여주라는 가처분을 행사할 수 있느냐 판례는 가능하다 그랬죠. 간단히 말씀드린 판례는요. 그 다음에 또 주식 매수 청구권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자도 회계장부 열람 청구할 수 있느냐 주식 매수 청구한 자 그 자체만은 어때요? 위법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장부 열람 청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지 돈을 줘버리면 대금을 지급해버리면 어때요? 그때는
할 수 없다는 거.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되는 것이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의 업무 재산 상태 검사하는 이 467조가 여기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회계와 관련되는 겁니다. 알겠죠? 재산 상태 검사, 업무 재산 상태 검사와 관련되는 건 467조였는데 업무 집행 관해서 부정행위, 법령 정관이면 중대한 사실 의심할 사유가 있을 때는 3%의 소수주가 법원에 검사인 좀 선임해서 이것 좀 조사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조항입니다. 그럼 검사인은 법원에 보고하잖아요. 법원 어때요? 이거 진짜 이거 비위가 있네 라고 하면 주총회를 소집을 대표이사에 명령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죠? 법원이 주총회 소집하는 유일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467조의 이익공여금지입니다. 이익공여는 누구든지요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해서 재산상 이익을 공유할 수 없다고 되는데 일반적으로 특정 주주에 무상으로 주거나 이렇게 할 때는 어때요? 공유한 것을 아예 추정해 버립니다. 유상으로 줬다 하더라도 어때요? 회사가 얻는 이익이 너무 적잖아요. 그때도 추정해 버립니다. 공유한 것으로. 이 공유받은 자는 돌려줘야 되겠죠. 돌려줘야 된다. 안 돌려준다? 그러면 주주의 대표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거. 요거 하나 함께 연결해서 알아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큰 적이 있는 게 아니고 조문이 있고 그 다음에 주주 대표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채 가보겠습니다. 사채 가보겠습니다. 사채는 납입은요. 사채 모집 완료한 때는 사채에게 전액 또는 제1회 납입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사채는 전액을 납입시키고 1회 납입이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채는 분할 납입이 가능하다. 주식은 분할 납입 안 됐잖아요. 사채는 분할 납입 가능하다. 근데 사채는 어때요? 주식회사가 발행하면서 우아하게 어때요? 증권을 발행해서 남의 돈을 빌려오잖아요. 그 채권을 발행할 때는 분할 납입은 가능하지만 그 돈이 전액이 납입된 후에만 가능하다. 뭐 이 정도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알아두시고 쭉 내려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은 딴 거 볼 거 없어요. 사채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정도, 사채 원금 상환청구권은 10년이 소멸시효가 별도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이자와 이권 이런 것들에 대한 그저 청구권은 5년간 소멸시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채권에 대한 다른 거는 볼 거 없어요. 특수사채 그래갖고 우리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무 사채 있죠.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겠죠, 여러분. 그죠?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무 사채가 시험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살펴봐야 되는데 전환사채 발행이다. 이 전환사채죠, 그죠? 전환권을 갖고 있는 건데 근데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무 사채는 두 종류가 발행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정관의 이사회가 결정해서 근데 회사가 전환권 행사는 그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고 어쨌거나 일단은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누구에게? 주주에게 먼저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알아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주 발행하면 누가 인수할 수 있다 그랬죠? 신주 인수권은 주주만이 가질 수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사채도 주주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결정한다는 거, 정관으로 주총에 결정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럼 그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것도 신주와 동일하게 주주 외의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잖아요. 이럴 때는 앞쪽에 동일합니다만은 신주 발행은 동일하지만 다른 점은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주총의 특별 결의로 정해집니다. 여긴 특별 결의가 나옵니다. 알겠죠? 특별 결의가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 신재경은 똑같아요. 경영상 목적 달성은 똑같습니다. 알겠죠? 신주 발행하고 완전 똑같아요. 단지 주주 외에 발행할 때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주총의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전환사채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입니다. 전환사채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알겠죠? 전환사채. 주식 수에 따라, 주주 평균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환사채 발행을 쭉 보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신주 발행과 완전 똑같습니다. 이제 준용규정 516조를 보시면 신주 발행 시에 전환 청구 기간 등에 대한 발행 유보. 보세요.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 준용되고 있잖아요. 불공정으로 어쩌고 준용되고 있죠. 근데 뭐는 없어요. 신주 발행 무효의 소에 대해서는 준용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판례가 이렇게 유추 적용해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판례가 유추 적용해서 신주 발행 무효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주 발행 만약에 됐고요. 한 번 더 가본다면 신주 발행 혹시라도 부존재소를 한다 그러면 어때요? 신주 발행 무효소로서 하면 되고 부존재소에서는 뭘 할까요? 6개월이라는 기간은 유추 적용할 필요가 없겠죠? 왜? 신주 발행 다시 말해서 여기서 전환사채 발행 부존재소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기간 관계없이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은 유추 적용 안 하겠죠.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주인수급 산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사회 결정하는 것이고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어, 사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한이 있다면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서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급 사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어요. 여기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 신주인수권 사채가 10억이었다. 그러면 신주를 발행할 때 자기가 5억만큼만 신주를 인수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꼭 10억, 사채 발행된 10억만큼 신주를 인수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비교할 거는 아까 뭐 조문에서 제가 별도로 얘기 안 했지만 우리 전환사채는 어때요? 반드시 똑같아야 돼요. 전환권 행사하면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환사채 발행 금액하고 전환되어서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 있죠. 그 주식의 발행가액은 동일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 여기 신주인구 사채는 그렇게 동일할 필요가 없고 다시 말해서 신주인수권부 사채 금액보다 넘지만 않으면 돼. 넘지만 않고 자기가 적게도 조금 더 이렇게 인수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거 사망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주주 외에 발행할 때도 정관의 주총의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됐고요. 그 다음에 신주인권 행사한 자는 신주 발행 납입하면 당연히 주주가 되겠죠. 근데 여기도 준용 규정 가보면 신주 발행 유의청구만 준용돼 있지 다른 건 없잖아요. 그래서 신주 발행 무효에서 그대로를 유추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판례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또 여러 번 했었던 건데 그건 판례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다시 말하면 6개월 동안 다시 말해 신주 발행 그 판례는 두 개가 다 있어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와 전환 사채 똑같이 두 개 다 있는데 그게 사실 경영상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 아니고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발행됐단 말이죠. 그러면 원래 이 사채 발행을 무효로 소를 제기했어야 했는데 그게 6개월이 지나는 바람에 못했어요. 그러면 못하고 나니까 전환권을 행사해서 신주가 새롭게 발행됐어요. 그 발행됐을 때 그 신주 있잖아요. 요거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경영권 방어 목적, 다시 말해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원래의 목적을 달성한 거기 때문에 그 신주를 가지고요. 새로 발행된 신주를 가지고 신주 발행 무효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인 것이죠. 알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해산 뭐 보시면 됩니다. 해산결의 회사의 계속도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해산 판결 조문이 520조 해산 그죠 명령 조문은 앞쪽에 있지만 그죠 해산 판결 조문은 여기에 520조에 있다는 거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 거는 해산 판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데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소수 주주인데 10% 가장 많은 그 하나의 예가 되는 것이 바로 해산 판결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합병입니다. 합병. 합병 관련해서는 뭐 여러분이 이제 잘 알 거지만 합병에 대한 전문 내용을 좀 알아둬야 되죠. 일단 합병 계약서와 그 승인 결의다. 합병 계약 승인 결의인데 합병은 522조에 있습니다. 알겠죠? 522조에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합병 계약서를 통하고 주총의 승인을 받고 그죠? 특별 결의로 그 다음에 합병 계약서를 공시한다. 쭉 절차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게 공시한다. 사전사후 공시가 다 있습니다. 주총회 2일 전부터 합병 날까지 경고한 날까지 언제든지 뭐 한다. 공시한다. 그 다음에 이제 조문을 보시면 522조의 3에 가보시면 반대주의 주식 매수청권 있죠. 그 다음 흡수합병할 때 법정사항 기재사항 있죠. 합병 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에 특징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합병 대가로 만약에 모회사 주식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원래 자회사는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취득하게 되면 어때요?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주식을 처분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명에서 합자회사의 합병 계약서에는 우리가 법에 규정된 내용들 해야 되고 한 명에서 합자회사인 때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서 합병 계약서를 작성하는 계약서에 대한 어떤 근거 규정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흡수합병하고 그 다음에 신설합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흡수합병은요 기존 회사가 있기 때문에 보고총회를 합니다. 보고총회. 합병을 하는 회사는 일방이 합병을 존속하는 경우는 이사는 채권자 보호 절차에 종료한 후 합병한 주식의 병합은 그 효력이 생긴 후 그렇죠? 그 다음에 단주 처리 방법 처분한 후 소규모 합병 같은 경우는 공고 통지 그죠? 주주 반대 의사 표시의 절차 등을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소집하고 보고합니다. 됐죠? 그 다음 합병 당시에 발행한 신주 인수인은 주총회에서는 주주와 동일한 권리가 있는 걸로 봅니다. 합병 당시에 발행하는 신주 인수인은 그 보고를 위한 주총회에서는 주주와 동일하게 본다는 것이고 자, 그거 3항 가보시면 이때 이 사회는요. 공고로서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가름할 수 있어요. 공고로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주총회 보고로 가름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앞쪽에 이미 이 합병하는 과정 속에서 합병 계약서 등등을 상세하게 작성해갖고 주총회 승인을 받아버렸잖아요. 그죠? 받아버렸는데 물론 이게 보고 절차를 거치면 좋지만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는 공고로서 이 보고에 가름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지문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처음 보는 학생들, 수험생들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게 숨어 있는 겁니다. 신설합병 창립총회도 마찬가지예요. 채권자 보호 절차 종료 후 병합이 있을 때는 효력이 생긴 후 등등 있죠. 하고 난 다음에 여기는 창립총회를 소집하는 거죠. 그냥 주주총회 소집이 아니고 창립총회, 그죠? 새로 설립됐으니까 소집하고 난 다음에 창립총회에서 정관 변경 결의도 할 수 있고요. 합병계획 취지에 위반하는 결의는 하지 못하지만요. 그런 것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때요? 이 사회는 공고로서 주총에 대한 보고에 가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간이합병, 소규모 합병은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알아두셔야 된다. 이때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또 100분의 90 이상을 합병 후 존속한 회사가 이미 소멸하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 이럴 때는요. 이 소멸한 회사의 주총회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승인을 얻지 않고 합병한다는 뜻을 당연히 공고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규모 합병은 규모가 작은 합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존속하는 회사가 자기주의 총수의 얼마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예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전한 합병을 하면서 상대방에 넘겨주는 게 10%도 안 돼요. 이건 어때요? 업무 집행의 일환을 해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는 존속회사의 주총의 승인은 이사의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고 이때는 굳이 회사에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주주의 매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만 예외가 있죠. 어떤 거예요? 넘겨주는 재산 가액이 대차 대조편 현존한 순자산이 5%를 넘어서면 이 소규모 합병은 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주총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승인받지 않다는 건 통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통지하고 이제 승인하고 공고하겠죠. 그런데 그때 통지받은 회사 주주 있죠. 총수를 발행주 총수 20%를 갖고 있는 주식을 소유한 자는 이 소규모 합병 있죠. 이거를 반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하면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됐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 인정되지 않은 이유도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 감사의 임기 보시면 되고 합병 등기해야 되죠.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도 이제 알 것이고 합병의 무효소 주주이사 감사 청산인 파산관제인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죠.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등기에 있는 날로부터 6개월에 제기해야 된다. 그 정도를 보시면서 이와 관련된 소송은 다 준용되는 거예요. 준용되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은 대세효와 장래효가 있고요. 패소 원고 책임은 악의 중과실인한 패소 원고 책임집니다. 이런 것들은 앞쪽에 설립무효 취소해소가 그대로 다 준용되는 것입니다. 자, 됐고요. 이제 회사 분할 가보겠습니다. 회사 분할 가보시면
회사 분할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식회사 분할 있잖아요. 이 분할은 주식회사에만 있습니다. 회사 분할은 주식회사만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는 회사 분할 없어요. 530조의 2부터 여기 쭉 나오는데 합병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냥 쭉 한번 보시면 돼요. 여기도 분할 계획서 작성해서 주초 승인 받고 특별 결의 받고 여기는 의결권 배제된 주주 의결권도 포함되고요. 단지 어때요? 각 회사의 주주에게 부담이 가중되잖아요. 그때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종류총회 결의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 거. 분할 계획서 기재사항은 법정화되어 있고요. 쭉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할 합병 후에 회사의 책임이죠. 이게 이제 530조의 군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중요한 전문이죠. 1항 가보시면 분할 합병하잖아요. 그러면 분할 합병 전에 분할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어때요? 그 이후에 회사들은 어때? 다 연대해서 배상 책임지는 거죠. 구진력 연대죠. 어쨌거나 연대 배상 책임지기 때문에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분할 책임화 되면 어때요? 그때는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항 가보시면 어때요? 이게 연대 책임인데 이 연대 책임을 분할 채무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총의 특별 결의를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주총의 특별 결의로 분할 계획서에서 분할하는 회사들끼리 분담하는 부분만 분담한다는 걸 적고 난 다음에 그걸 특별 결의로 승인받으면 어때요? 분할 채무화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분할 채무화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채권자 보호 절차 거친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준용 규정, 합병의 효력 발생 등등 있죠. 반대주 주식 매수청권, 간이 합병, 소규모 합병, 그러니까 간이 분할, 소규모 분할 다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대로 다 준용되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30조의 12가 오면 우리가 물적 분할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죠.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로 우리가 분할은 나눠지는데 물적 분할은 뭐예요? 분할하고 난 다음에 발행하는 그 주식을 설립되는 회사가 그 주식을 전부 다 인수해 버리는 것을 물적 분할. 근데 주주들이 인수하면 그걸 인적 분할이 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청산도 별거 볼 거 없어요. 그리고 한번 조문만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설명할 게 별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사 채권자 최고할 때 뭐 2개월 이상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항 부분이 이제 예, 질문화되어 있긴 합니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 각별로 채권 신고를 해야 되고 채권자 신고하지 않을 때는 이를 청산에 제외하지 못한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청산인 해임. 법원이 선임한 경우에는 언제든 주총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부적임하거나 청산인도 있죠. 임무에 위반될 때는 이렇게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해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이 정도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장회사 특례는 여러분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굳이 나오면 틀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유한회사는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주식회사를 알면 차이 나는 거 몇 개만 좀 알아두면 돼요. 사실 별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정관 작성 절대적 기상에서 우리가 사원이 정관에 작성해야 되고 각 사원의 기명 날인 서명해야 되는데 거기 가보면 있죠.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이 사원이 있죠. 정관으로 정해진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본금의 총액이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거. 자본금의 총액이 정관의 절대적 기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고요. 거의 여기 있고 그다음에 자본금 개념이 들어와 있는 것은 유한책임회사에도 정관의 절대적 기상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자의 금액 되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유한회사도 어때요?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원시 정관은 공직인의 인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환자 금액 100원 이상. 그럼 초대이사 선임이 조금 여러분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사 선임은 누가 하느냐? 우리 주식회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않잖아요. 정관으로 이사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고 그냥 굳이 사원총회 거칠 필요 없이 정관으로 바로 이사 선임할 수 있어요. 근데 정관으로 이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어때요? 회사 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서 일미 선임해야 돼요. 정관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알겠죠? 그걸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된다. 정관으로 이사를
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정하지 않으면 회사 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서 초대 이사를 선임해야 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가장 우리 주식의 차이점이고 시험에 나올 만한다면 우리 이사 있죠. 이사는 이렇게 전보 책임을 줘. 전보 책임. 이사는 사원을 하여금요. 출자 전액이 납입되지 않거나 현물 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되고요. 만약에 그걸 인도하고 교부해야 되는데 이거 출자 납입이죠. 그런데 밑에 가보시면 이와 관련해서 550조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현물 출자를 했을 때 성립 시에 사원들 있죠. 이들이 다 책임져야 돼요. 현물 출자와 재산인수 등에 있죠. 성립 당시에 시가가 그죠? 시가가 정관에 정한 가격이 현저히 부족한 때는요. 회사 성립 당시의 사원이 부족액을 연대해서 지급 책임하겠죠. 이게 사원의 뭐죠? 전보 책임이라면 전보 책임. 우리 주식회사는 유한책임 사원이면서 그런 전보 책임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유한회사에서는 유한책임 사원이면서 이러한 특별한 전보 책임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논리적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앞쪽에 주식회사에는 이게 변태 설립 사항이잖아. 변태 설립 사항이면 어때요? 정관에 규정하고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검사인의 검사를 거치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검사인의 검사를 거쳐서 변태 설립 사항을 조사했지만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유한회사는요. 그런 검사인의 조사 절차가 없어요. 왜? 이렇게 사원이 부족한 부분을 연대 책임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해됐죠? 또 마찬가지로 551조에 가보시면 출자를 덜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출자를 덜 했을 때는요. 회사 성립 시에 사원뿐만 아니라 이사 감사도 책임져야 돼요. 알겠죠? 이사 감사 책임. 그래서 출자를 하는데 출자를 덜 했다 그러면 이때는 사원, 이사, 감사가 함께 연대해서 책임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검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행 완료되지 않았으니 발견될 때는 책임지는 거야. 단 사원의 책임은요. 자본 충실 책임이기 때문에 면제하지 못해요. 근데 이때 이사 감사의 책임은요. 총사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550조, 551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온다면 이게 나올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미 앞뒤 비교 다 했겠지만 유한회사는 인적회사와 더불어서 어때요? 설립 무효의 취소, 사원의 개인적인 사유를 가지고도 회사의 설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오직 주식회사는만이 어때요? 설립 무효에서만 인정되고 취소에서는 인정되지 않죠? 예, 그런 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분에 관한 증권. 또 특이한 점만 좀 잘 보시면 돼요. 유한회사는 이 지분에 관해서 증권에 대해서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하지 못해요. 주식처럼 증권 발행 못합니다. 알겠죠? 증권 발행 못합니다.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지분 양도 할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상속할 수 있고 근데 지분 양도는 우리 주식회사는 자유롭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정관으로 지분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사는요.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요. 여기에는 유한회사는 이사회 같은 거 없어요. 이사가 어때요? 거의 대표이사 겸 해서 있죠. 1인 체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겸 대표이사 합니다. 그죠? 물론 여러 명일 때는 대표이사 선임할 수 있지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대해서는 앞쪽에 봤죠. 사원총회가 대표할자를 선정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사는 임의규정입니다. 유한회사는요. 예, 정관에 의해서 1인 또는 수인을 둘 수 있다 그래서 어때요? 감사는 임의규정이다. 만약에 감사를 두기로 했다 그러면 어때요? 누가 선임합니까? 사원총회가 선임한다. 임의규정이고 만약 두 개 했다면 사원총회가 선임한다. 이해됐죠? 그런 것 좀 알아두시고 사원의 의결권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자마다 향계 의결권을 가지죠.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정관으로요. 의결권 수에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출자 일자마다 두 개의 의결권을 주거나 세 개의 의결권을 주거나 복수 의결권을 주는데 정관으로 그렇게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앞쪽에 주식회사에서 한 주의 의결권은 1주 1 의결권인데 만약에 그 의결권을 다르게 정한다면 뭐만 가능하죠? 법률상만 가능해요. 알겠죠? 그 법률상만 가능한 것이 대표적인 하나가 뭡니까? 집중 투표할 때 하나의 의결권 수에 어때요? 이사에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이 이 복수로 주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한에서 영업 양도에 대한 특별 결의를 받을 때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됐습니다. 정관병은 큰 문제 없고요. 현물 출자 등에 대한 사원 책임 똑같아 이것도. 현물 출자와 자본금 증가 후 양수한 약정 재산이 부족하면 어때요? 똑같이 결의에 동의한 사원은 회사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새로운 현물 출자할 때 그죠? 그 다음에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유한회사에서 꼭 알아둬야 될 게 있다면 합병과 조직 변경입니다. 합병은 그냥 하시면 되는 거 똑같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합병할 때 있죠. 이때는 서로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합병해갖고 만약에 존속하는 회사 또는 설립되는 회사가 만약 주식회사잖아요. 그럴 때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존속하는 회사가 만약에 유한회사였다. 그럴 때는요. 사채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주식회사인 때는 어때요? 유한회사로 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 조직 변경할 때도 똑같은데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는 어때? 뭐가 없어요? 사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만약에 존속하는 합병을 한다 그럴 때는 사채가 다 완료돼야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근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합병해서 만약에 주식회사가 된다 할 때는 어때요? 좀 더 엄격한 절차인 법원의 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 법리가 그대로 조직 변경에도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 조직 변경 우리 규정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여기 유한회사에 있고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 규정이 있고 주식회사에는요. 주식회사 조직 변경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알아둬야 돼요. 여기 604조, 605조, 알겠죠? 607조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로 총회 결의로 조직을 변경해서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할 수 있죠. 근데 뭘 해야 되나? 사채를 완료해야 된다. 알겠죠? 주식회사 유한회사 같이 쓰면 사채를 완료해야 된다. 그리고 조직 변경할 때 회사의 현존한 순자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금액 총액으로는 하지 못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사 주주의 순재산 전보 책임이다. 회사의 현존한 순자산액이 자본금 총액에 부족한 때는 그때는 이사와 주주는 여기에 대해서 연대 책임지면 돼요. 그건 뭐 이제 전환됐는데 거기에 전환된 회사의 자본금이나 그죠? 이 자산이 적다. 자본금이 적다.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채워넣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조직 변경 등기해야 되고 똑같이 이제 유한회사에서 만약 주식회사로 변경되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사원청의 특별 결의 거쳐야 되겠지만 변경한다. 뭘 해야 되겠죠? 법원의 인가를 얻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유한회사는 나름 설립하는 게 좀 간단하잖아요. 근데 주식회사는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되는 어떤 엄격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조직 변경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인가를 반드시 얻도록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조직을 변경할 때 주식 발행가의 총액은요. 유한회사의 현존한 순자산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만약 초과했다. 유한회사의 순자산액이 만약 5억이었는데 주식 발행 가액이 6억이었다. 그럼 1억 차이 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나중에 이게 그 관여했던 사원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게 사항입니다. 그게 사항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읽어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고 해산 청산인데 자 하여튼 우리가 이제 상법이죠. 조문 정리는 우리가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정도로 짚어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짚어줬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조문을 통해서 상법을 이래도 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마지막에 와서는요. 전체를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여러 번 하는 게 중요해요. 종류를 바꿔가면서. 이제 조문을 한번 훑어봤잖아요. 여러분 또 뭐예요? 판례를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보는 거잖아요. 최신 판례를 그죠? 훑어보면 되고 또 선택형 쟁점으로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사례형도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짚어보게 되면 여러분은 상법을 4번을 이렇게 한번 쫙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제일 효과가 큽니다. 물론 공부가 좀 덜 된 학생은 조금 이제 부담스럽긴 하지만 잘 된 학생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고 시험장에서 전체를 점하고 이렇게 시험 점수에 도움되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조문 정리는 이걸로 하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강의는 이제 최신 판례를 한번 또 빠르게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